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벨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꽃샘추위가 한번 오긴 할 텐데, 여튼 조금 따뜻해진 날씨만큼 추위가 좀 풀어진 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아주 귀중한 시간을 저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예, 아니 정말 소중합니다. D-7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의 뉴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크게 났는데요. 건물이 일부 붕괴하는 등 이제 굉장히 좀 큰 화재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수광 소방교하고 박수훈 소방사가 실종이 됐었는데 오늘 새벽에 순직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이제 나는 소방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방 조직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남달랐던 소방관들인데 여야 지도부가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서 소방관들 추모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제나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곳을 지키던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그대들의 매일 같은 헌신에 비추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 추모를 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영웅이지만 또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상이 튼튼히 보호될 수 있는 조치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안 2년 유예하자라고 해서 한창 오늘 협상이 진행이 됐어요. 결국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노동자 생명이 더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새로 제시한 협상안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그리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적용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동안 유예를 추가로 하고 대신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의 내용을 일부 받아들이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대신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대신 만드는 거는 2년 후에 하자. 이렇게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청의 청으로서의 규모 자체가 좀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요. 규모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도 2년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했었던 중재안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이런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의원총회 마치고 나오면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 생명 존중 차원에서 산업안전청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설립 유예와 산업안전법을 맞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강조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이걸 이제 우선하는 이야기들을 각각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법안을 다 다뤄봤는데 이런 법안들이 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예. 노동자의 생명은 당연히 중요하고 보호해야 될 아주 높은 가치지만 또 중소기업 또 5인 미만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조화롭게 정리하고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데 정치권이 그러한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정치권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그렇죠. 책임이다라고 하는 네.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야당이 건설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냈느냐는 뭐 각각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대책 없이 2년 유예가 된 부분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달리 그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제대로 좀 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었는데 못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중소기업 대표들 3천여 명이 국회 앞에 와서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안을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같은 날에 중대재해법 확대 이후로 첫 번째 적용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상시 근로자 10명 규모의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인데 폐기물을 이제 지게차에 실려 있었던 폐기물을 내리던 30대 노동자가 집게차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가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역시 5.6m 아래로 추락을 하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에 그 직후에 이렇게 벌써 2명이나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그렇죠. 5인 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실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게 좀 공포 마케팅이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은 뭐 동네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이 눈물 흘린다, 비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네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사고 뭐 등등등 해서 시민지해나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엄격해요. 현재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90% 이상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한 가운데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각 정파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은 좀 서로 간에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게 옳은 말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꾸 1차 유예, 2차 유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법을 제정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걸 또 2년 유예한다고 그래서 그럼 2년 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 뭐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행을 해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하는 것도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철도 지하화 공약이 양당에서 뭐 하루 멀다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위 저출생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 양당이 같은 날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철도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하루 차이로 나란히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가지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지상철도 부분을 지하화를 해서 그 상부 공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철도가 지나던 공간을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도시 공간으로 이제 재창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구상을 어제 밝혔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오늘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서 했습니다. 이 민주당 공약 보니까 수도권 도심 구간을 지나는 지상철도뿐만 아니라 GTX, 뭐 다른 도시 철도까지 다 지하화하겠다. 라는 방향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경인선이라든지 뭐 경의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 등등이 포함되는 이런 이 지하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당이 다 이 막대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심지어는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재원 방안 마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국세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거쳐가지고 세수 펑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새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는 거고요. 정부가 1월 25일에 이미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추산했었던 철도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50조 원입니다. 네.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뭐 이따가 3부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해운 전 의원이 출연을 전화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워낙에 이제 역사 부지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구간들은 굉장히 길고 좁게 휘어지는 철도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이제 지하화를 하더라도 상부 구간을 과연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 거기에 과연 건물이 들어서고 상업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좀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의혹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도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GTX나 지하화 관련해서 인근 부동산 들썩. 그다음에 하나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요. 딱 두 가지로 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50조 든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20-30% 증가가 되고 배 이상 증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00조 이상 들 가능성도 많이 있고 지금 GTX도 F까지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뭐 지금 한 130조, 140조 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가져올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전문가랑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이 저희들이 진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보통 GTX 같은 대형 철도 사업이라든지나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 노선만 민간 기업한테 당신들이 놔 민영으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으로 준답니다. 부동산 개발권을. 네. 이 지역 부동산 개발 당신들이 통으로 해라고 가게 돼 있는 거라서 이게 단순히 철도 대중교통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대규모 국토 개발 계획, 도시 계획이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의 첫 번째 지적이었고 그런 계획까지를 포함을 해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이거 말로 끝날 수 있다. 선거 때만 나오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네. 이번에 발표된 계획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가속화시킬 수 있고 결국 이제 국가 예산 사업들을 수도권의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임경미 작가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 지하화하는 거잖아요. 음. 그 지상에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길쭉한데. 들어요. 뭘 하죠? 그거? 예. 그 그 경의선 철로 주변에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네. 주변으로 해서 경의선 철로가 공원화 됐잖아요. 네. 굉장히 길고 좁은 긴 공원이 생겼어요. 맞아요. 면이 아니라 선으로 공원이 네. 생기고 그 주변 상가가 활성화된 건 사실인데 네. 그러면 모든 지하철을 지하하면 그게 가능한 건가? 전부 다 경의선 공원처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 살아가지고 경의선도 자주 타고 다니는데 네. 그 철도가 다니는 그 옆으로 상업시설을 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옥석을 부분이에요. 가리셔야 되고 이게 전반적인 국토 균형 발전 또 빨대 효과 때문에 GTX가 만들어지면 지방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좀 종합적인 계획을 놓고 국민들 앞에 제시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들썩 이런 거 말고 옥석을 가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옥석을 가릴 수 있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드디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엊그제부터 입을 열었죠.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제기했었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했었던 이 내용입니다.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반박한 게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 문제는 감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야권 인사들의 비위로 인해서 국민 열세가 낭비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하나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다른 지역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기념재단이 서울 종로하고 김해 봉화마을에 시민센터를 지었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2,100만 원, 김해가 1,660만 원이다. 본인이 회계사 생활을 27년 했는데 평당 2,100만 원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건축비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평당 700만 원인데 어떻게 2,100만 원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에서는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한 번 더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2021년도에 이슈 포청천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 그 유튜브에 나가서 주장을 했어요. 이미 주장을 했고 노무현 재단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노무현 재단에서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 분했는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달라라고 했는데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으면 정도를 걷는 게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삶의 모습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노무현 재단에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하다. 혹세무민은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노무현 재단의 1차적인 입장이고요. 추가 입장을 낼지는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거는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대통령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들어갑니다. 국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부동산 취득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비용을 행안부에 다 제출이 됐고 행안부에서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라고 하든가 김경률 비대위원은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상하다 행안부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감사 결과 감사 제대로 했으면 정산 내역 행안부에서 좀 내놓으세요 하고 여당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렇게 검토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나. 정대협 얘기도 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노무현 시민센터 관련된 이 문제 제기도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가 좀 의문인 것이 뭐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서 셀럽으로 활동할 때랑은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구체성이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인이시니까요. 근데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 원. 혹은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축비가 올랐는데 평당 700만 원이다. 저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금시초문이라서 네. 어디서 이 근거를 산출하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시민센터나 이런 데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민센터의 활용 방식이 기존의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양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연이 가능한 대형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음향 장비라든지 건축의 양상이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스튜디오 시설물 같은 거를 갖추려면 애초에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뭐 2010년대부터 다른 어떤 시민을 위한 음악 시설이나 이런 거를 건축할 때 평균 2천만 원이 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산출 근거를 오히려 본인이 밝히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땐 뭐 이게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다 보고가 돼 있을 거예요. 국고보조를 자료 있을 받기 거고. 때문에 대통령 전임 대통령 그 관련법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 보고돼 있어요.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당 비대위원이니까 정부로부터 뭐 자료를 한번 제출 받아 보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행안위 감사할 때 이런 자료 다 제출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평당 건축비 500만 원, 700만 원이랑 노무현 시민 그런 것도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시민센터랑 공공시설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정대협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협회 쪽에서 자부담금을 19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의 통장 내역을 보니까 국가가 제공한 5억만 들어있고 자부담금 19억 원은 없었다. 자,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국고보조금 사업 안 해보신 분인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오면 보조금 통장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는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총 사업비 24억 들어서 평화박물관 만들었고요. 이거 전부 다 이것도 행안부에 여성부에 다 그 신고하고 정산해서 문제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뭔 통장을 뭘 받길래 자부담 19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 따로 관리하는 건 맞고요. 하나만 보셨나? 그러니까. 자, 잠시 광고 듣고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정부 여당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각 부처를 통해서 또는 의회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2021년 거 리바이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안 좋겠다.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행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또 옆에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 대목 한 번 더 이제 부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대협 측에서도 이제 공식 입장을 냈고요. 이건 이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설명하시던 그 부분입니다.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건립비 중에서 5억 원은 국고보조금 신청했고 나머지 19억 원은 자부담금으로 별도의 통장을 통해서 관리가 됐다. 그래서 총 24억 원으로 박물관 건립은 2012년에 끝났고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도 제출해서 검증받은 바 있다. 이거는 이제 다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대협에서 밝혔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곧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셨다라고 이제 크게 웃으면서 말씀을 했고 이번 선거 시대 정신을 소위 86 특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네 보수 쪽 입장을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옹호를 하고 그러려고 해도 이게 팩트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사실관계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시고 공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김경률 비대위원 열심히 잘하신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팩트가 틀리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또 팩트 체크하기가 훨씬 더 야당보다 낫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 행안부 그다음에 여성부에다가 팩트 체크 하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당 비대위원이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가 그냥 회계사였을 때 민간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랑 받아들이는 쪽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그리고 좋겠다. 한 비대위원장님도 그렇게 파한대소 하실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한 비대위원장님도 조금 더 팩트 체크 같이 좀 하시죠. 자, 오늘 박정훈 대령이 그 공판 2심 항명 등 박정훈 대령이 피고인인 사건입니다. 제 두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기한 사령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게 변호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자로 이첩을 보류하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김기한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만약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의 이제 지시가 결국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박 대령을 포함해서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 거는 인정한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고 이첩 전까지 수사단의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었다. 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 내용 이첩 보류 지시는 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 전 단장이 사령관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이 사건을 이첩했다라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보세요. 수사단 노력했다. 수사 내용 동의하고 장관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첩 정상적으로 됐을 거다. 그럼 뭐야? 근데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거는 사실이다. 얘기는 뭐야? 내용은 맞지만 그리고 이첩도 장관이 안 끼어들었으면 이첩도 됐을 건데 장관 때문에 이첩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지금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들이 제대로 밝혀져서 그분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차 공판 진행됐고요. 앞으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 또 어떤 증언 나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